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차를 보도록 할까요? 자, 학습 목차로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 가상화, 두 번째는 스토리지 기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무정지 기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네트워크 가상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수준에서도 물리적 구성에 고정되지 않는 유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물리적 네트워크 설정 및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물리적 네트워크 그리고 논리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자, 물리적 네트워크는 스위치나 라우터 등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설정이 되지만은 논리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물리적 구성과 관계없이 아주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관리와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는 네트워크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프레미스 기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네트워크는 주로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거를 설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설정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네트워크를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할해서 관리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조직의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통합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논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조직이 독립적인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가상화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장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상 네트워크를 빠르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관리로 인해서 네트워크 운영이 간소해지고 보안 및 성능 관리도 향상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문제도 향상되는 것들도 있고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 없고 간단한 설정으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관리 가능하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VLAN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VLAN은 버추얼 랜의 약자고요. 자,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VLAN을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와 보안이 용이해집니다. 이제 VLAN은 서버로부터 발신되는 모든 패킷들이 있어요. 패킷에 고유 번호가 적힌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붙여서 네트워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VLAN의 네트워크 가상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VLAN은 이 태그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정된 그룹으로만 전달을 되어 보안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LAN의 스위치 포트 구성을 보면요. 그 논리적으로 분할된 도메인에 따라서 포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호스트에서 포트를 통해 나가는 모든 패킷에 태그가 붙어요. 그리고 스위치에서 호스트로 전송이 될 때는 태그 정보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직 단위로 네트워크를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VLAN의 주요 장점은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은 또 뭐냐면은 네트워크 분할 구조를 변경할 때 전체 데이터의 태그를 재부여해야 하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의 기능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죠. 태그를 또 붙였다 뗐다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변경 작업 동안 데이터 전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VPN을 보도록 합시다. VPN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하죠. VPN은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사설 네트워크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VPN을 통해 비용 절감과 보안성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설 네트워크와 이 공용 네트워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사설 네트워크는 특정 조직이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이 사설 네트워크에 침투를 할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공용 네트워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공용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PN은 터널링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전송을 합니다. 대표적인 VPN 터널링 프로토콜로는 PPTP, IPse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PTP는 원격 사용자와 사설 네트워크 사이에 보안 접속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Psec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이제 VPN의 터널링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VPN을 통해서 암호화되고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복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통신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는 NFV입니다. NFV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NFV가 뭐냐? NFV는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 없이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NFV를 통해 서버 위에 네트워크 기능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방어벽 같은 고가의 전용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NFV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장비를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FV의 가장 큰 특징은 전용 하드웨어 없이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서 탄력적 확장과 구성 변경이 가능하고요.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FV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서 유연한 네트워크 관리와 확장이 가능합니다. NFV의 주요 장점으로는 신규 소프트웨어 적용 시 새로운 하드웨어 장비 구축이 불필요하고 서비스 대응이나 트래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네트워크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을 할 수도 있고 빠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FV 기술은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래픽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DN을 보도록 합시다. SD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DN은 뭐냐?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진화시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연성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SDN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수많은 네트워크 변경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한 네트워크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SDN은 네트워크 장비의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해서 컨트롤 플레인의 소프트웨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물리적 네트워크가 추상화되고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 기능과 제어 기능을 포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죠. 하지만 이제 SDN 같은 경우에는 제어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높이고 물리적 네트워크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장점 중에 몇 가지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급속한 증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연성과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혹은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물리적 네트워크의 추상화를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DN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 기업들은 ERP, DW 기반의 데이터 처리, IoT, 빅데이터 분석의 증가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단순화 데이터 저장 및 접근 장치에서 확장성 및 내고장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대용량 및 고속 데이터 처리,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확장성, 사용성, 유연성, 다양한 접근 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아래쪽에서 보도록 합시다. 스토리지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리적 단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파일, 블록, 데이터셋, 오브젝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파일 스토리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파일 스토리지는 데이터 스트림이 파일로 저장되어서 폴더로 구조화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반 OS에서는 SMB, CIFS, NFS 등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붙어가지고 이 파일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런 그 파일 위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기타 등등이요. 자,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운 수준의 최소 데이터 단위예요.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는 파이버 채널, ISCSI 등의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낮은 지연율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블록 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이 막 직접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통 블록 스토리지를 이제 클라우드를 AWS 클라우드를 예로 들면은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가상 머신에다가 생성한 블록 스토리지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붙인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보통 블록 스토리지 자체를 막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보다는 블록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파일 시스템을 덧대어서 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데이터 세트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테이블, 단락, 레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단위로 관계형 또는 비관계형 DBMS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객체 단위로 구조화되는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오브젝트에 고유한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요. 주로 갱신 빈도가 적은 데이터나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장기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S3가 있어요. S3. 예. S3가 왜 3가 붙었냐면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가 앞에 약자가 3개죠. 그래서 S3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AWS와 관련된 실습을 하진 않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S3와 관련된 또 재밌는 실습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다른 강의가 열린다면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3 굉장히 또 홈페이지,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같은 홈페이지와 굉장히 연동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지 다중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RAID에서 ID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RAID는 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의 약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RAID는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RAID 같은 경우는 수준에 따라서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RAID 0부터 보도록 할까요? RAID 0은 스트라이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로 나누어 저장하여 빠른 데이터 입출력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복이 없어서 장애 발생 시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RAID 1을 보도록 할까요? RAID 1은 미러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여 디스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기 속도는 향상되지만 쓰기 성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AID 1 플러스 0, 0 플러스 1, 2, 3, 4, 5 등등 있지만은 사실 뭐 조금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RAID 수준이 0부터 5 정도까지의 수준이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다중화 NAS입니다. NAS는 그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NAS는 스토리지가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RAID와 같은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네트워크를 통해 NFS나 SMB와 같은 파일 기반의 데이터 접근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NAS 같은 경우에는 포트 수에 제한이 없고 확장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고 설치나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연결에 따른 지연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IO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지연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서비스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NAS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NAS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스토리지 다중화는 SAN입니다. SAN. SAN은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약자예요. SAN은 대규모 사용자에게 고속의 데이터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데이터 저장 장치와 서버를 파이버 채널로 연결한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SAN 같은 경우에는 1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고속 I/O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대 10km까지 전송 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N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성의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NAS와 달리 이기종 서버 환경을 지원하지 않으며 여러 서버 사이에서 특정 파일 공유 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AN은 이런 식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물리적 스토리지 시스템과 서버 사이에 스토리지 가상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계층을 추가해서 여러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단일 리소스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활용률을 향상시킵니다. 필요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탄력적으로 할당하고 디스크 단편화로 인한 불용 공간을 최소화하여 기존 스토리지의 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I/O 성능을 제공합니다. RAID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복수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병렬적으로 동작시켜서 데이터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고장성을 제공합니다. RAID와 ID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미러링하거나 복제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무중단 디스크 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킵니다. 불필요한 스토리지 디바이스 확장을 방지하고요. 복수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하나의 가상화 스토리지로 통합하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토리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관리자 업무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에는 다음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컨트롤러 가상화입니다.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 또는 컨트롤러를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 것처럼 가상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논리적 파티셔닝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 디스크 컨트롤러 간 워크로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 블록 가상화예요. 네트워크 장비 수준에서 가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스토리지 컨트롤러부터 유휴 디스크 공간을 모아 하나의 큰 디스크 풀을 생성하고 가상 디스크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입니다. SDS는 하드웨어에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SDS는 독점 하드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해서 필요에 따라 스토리지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요. 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SDS의 뛰어난 유연성은 스토리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무정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 물리 서버 위에 생성된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물리 서버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장비대 노후로 인한 무응답 또는 하드웨어적 고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은 물리적 서버의 서버 가상화 위에서 동작을 하고요. 물리 서버를 이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이는 단일 장애점, 즉 SPOF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걸로 간주되어서 심각한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무정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이벤트 발생 시 운영 중인 가상 머신을 새로운 물리 서버로 이관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십에서 수만 대의 물리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SPOF가 발생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 서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중단 없이 다른 서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장애 방지 시스템과 정교한 장애 조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죠. 이 SPOF가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예요. 그래서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이 컴퓨터 그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죠. 여러 개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이 실패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를 하지 못한다면 이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게끔 만드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애 방지 시스템은 클라우드의 버추얼 머신 이관과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한 물리 서버에서 장애가 없는 새로운 물리 서버로 가상 머신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때 모든 버추얼 머신에 있는 디스크는 가능한 한 원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된 스토리지 볼륨으로 생성을 해요. 이렇게 생성된 디스크는 물리 서버 그룹에 있는 다른 물리 서버와 버추얼 머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애 조치 시스템은 동적 장애 감지 및 복구 과정에서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 감지에는 헬스 체크 기술이 사용돼요. 헬스 체크. 헬스 체크란 감시 대상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웹서버에 대해서 핑을 보내요. 웹서버에다가. 그래서 핑이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예를 들면 FTP는 21번 포트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FTP는 21번. 그래서 21번 포트로 접속할 수 있는지, 또는 HTTP 80번 포트에 응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에 실패하게 되면은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이 전달돼서 정상 상태로 전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로 데이터를 옮기고 새로운 물리 서버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동시에 CSP나 서비스 관리자에게 장애 발생을 통제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모니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는 클라우드 리소스의 사용량이나 미리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감시합니다. 장애 상황이 발생되면 클라우드 모니터는 자동 복구 시스템에 시스템 복구를 요청해요. 이때 IT 리소스마다 해당 장애 상황이 반드시 복구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데몬이 동작하지 않을 때는 장비를 내부적으로 데몬을 재시작하는 등의 시도를 해요. 헬스 체크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서버에 대해서 일정 간격으로 어떤 응답 요청을 보내서 응답이 돌아온지 여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모니터의 자동 복구 시스템은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 및 감시예요. 클라우드 모니터는 가상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은 지켜보며 이벤트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발생 시 대응 행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대응 행위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수행을 합니다. 이제 대응 행위를 결정했으면 수행하고, 네 번째는 보고입니다. 대응 행위가 수행된 뒤 결과를 기록하고, 다섯 번째는 에스컬레이션이에요. 상황이 심각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CSP 또는 서비스 관리자에게 단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활동은 배치 파일 실행, 시스템 로그 메시지 전송, 로그 파일 전송,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 SNMP 트랩 전송 이런 등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트워크 가상화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변환하는 기술로 버추얼 LAN, VPN, NFV, SDN과 같은 기술이 사용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RAID, NAS, 산 등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확장성, 사용성,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디스크 컨트롤러 가상화,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 블록 가상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가상화를 통해 관리의 편의성과 내 고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IT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러한 이점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 예방 시스템과
장애 조치 시스템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무정지 기술이 활용됩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5장, 6장, 7장은 저를 이어서 군산대 교수님인 정기로아 교수님께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